제가 전 시간에 좀 강조한 것은 주로 이제 세금으로 하는 복지고, 세금으로 하는 복지의 거의 대부분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다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접해보면 복지공무원은 우선 복지로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셔요. 근데 민간 분야에 있는 분들은 우선 이것 자체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아까 우리 서대문 창천동에 사는 어떤 분이 3천만 원에 30만 원, 그 다음에 통장이나 이런 데 한 1,500만 원, 그리고 승용차로 한 250만 원짜리 승용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인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노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봅시다. 이런 분이 내가 동사무소에 이렇게 기초연금을 좀 주세요 라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 대부분 그냥 신청하면 줍니다. 기초연금은. 그리고 지금 기초연금은 20만 9,960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는 여기 곱하기 2를 하고 곱하기 0.8을 합니다. 그러니까 21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1만 원 곱하기 2 하면 42만 원이고, 42만 원에 80%면 4832 대충 한 33만 원 내외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일 경우에는 131만 원 소득 인정액, 그리고 2인 가구일 경우에는, 부부인 경우에는 209만 6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혼자 사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혼자 살고 있는 분인데 131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우리 이 어르신에게 경비를 하시면 164만 원까지 매월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분은 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월급을 많이 받아서 좋기는 하나 이 기초연금이 또 떨어져 볼까 봤어. 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와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제안을 하겠습니까? 기초연금을 포기하더라도 164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니까 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기초연금은 한 번 받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주는데, 이 월급이라는 것은 쎄빠지게 일을 할 때만 주는 것이니까, 또 경비라는 것이 10년 보장되는 직업도 아니고 괜히 몇 달만 일하다가 또 기초연금까지 못 받아보면 안 되니까 그냥 참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혹시 기초연금도 받고 월급도 받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있으니까 말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164만 원이나 벌고 있는데 1인 가구면 131만 원이고 2인 가구면 209만 6천 원이니까 2인 가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습니다. 자, 기초생활보장에서 소득인정액은 그 사람이 번 돈을 싹 합친 것이 소득인정액 중에 소득평가액입니다. 그런데요,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일단 그 사람의 근로소득에서 84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럼 164만 원을 번다면 이 사람은 국가에서는 80만 원만 버는 것으로 간주를 해요. 뿐만 아니라 나머지 80만 원도 30%를 추가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3824, 24만 원을 또 공제해줘요. 그러면 이 양반은 국가에서 보기에는 56만 원만 버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 그냥 걱정 붙들어 모시오. 월급은 월급대로 땡기고
연금은 연금대로 탈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용어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그리고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방식과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용규 교수 얘기를 듣고 이 네 가지를 또 다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부질없는 짓거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저 따라서 하세요. 노인이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해라. 기초연금은 70% 노인에게 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는 안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봐서 그냥 타워 팰리스에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는 우리 동네의 평범한 시민들은 무조건 내보셔요. 그리고 줄지 안 줄지는 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왜 내가 그걸 고민을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한 번 신청하면 5년 동안 정보를 이력을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를 들면 119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31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125만 원이었던 사람이 작년에는 안 됐지만 올해는 될 것 같으면 읍면동에서 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5년 동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걱정할 것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만 5세 이하의 아동이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71개월 이하의 아동이 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핸드폰에 들어가서 복지로를 검색하고 거기에 가서 아동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하위 90%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하위 90%는 어떤 사람이냐? 대충 연 소득 인정액이 1억 한 4천만 원쯤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1억 4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연간 소득액이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신청을 해보라. 그러면 주고 안 주고는 누가 판단한다? 국가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 요건이 돼야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해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 자, 이제 2부이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부터서는 이제 여러분이 신청해야 될 것을 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1년에 의료급여로 쓰는 예산이 얼마쯤 될까요? 의료급여로 쓰는 예산이 얼마쯤 될까요? 이 의료급여로 쓰는 예산이 1년에 한 5조 가량 됩니다. 5조.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5조면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몇 채라는 뜻입니까? 2억 5천이 자, 25억, 250억. 자, 몇 채라는 뜻이에요? 한 2만 채쯤 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2억 5천, 25억, 250억, 2,500억, 그러죠? 2조 5천, 그러죠? 네. 아마 2만 채쯤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우리가 의료급여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급여에 쓰는 예산이 더 많을까요? 건강보험에 쓰는 더 사업비가 더 많을까요? 건강보험. 그러면 건강보험은 1년에 몇 조쯤 될까요? 30조. 자, 30조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습니다. 지금 60조가 넘습니다. 60조.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의료급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공부해야 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건강보험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중에 아주 쉬운 거 하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시행해보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자, 암 검사도 해주세요. 암 검사도 해주세요. 암 검사도 해주세요. 자, 우선 5대 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5대 암은 국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정기건강검진을 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해라고 할 때 가서 건강검진을 하면 암검진은 무료이거나 많이 내야 10%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3가지고 여자는 5가지예요. 네. 그러면 남녀 공이 3가지는 뭘까요? 위암, 유암, 간암, 대장, 폐암, 폐암. 대장암 4개네. 네. 그 중에 하나를 빼야 됩니다. 뭘 빼야 돼요? 폐암. 폐를 빼요? 예, 맞습니다. 예, 폐를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암, 간암은 40대, 대장암은 50대가 되면 할 수 있고, 그 중에 그 3가지 중에 하나는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도 않고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어떤 것일까요? 아니란게요. 간암인가 보네. 간암도 아닙니다. 대장암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짜인 건강보험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짜, 여러분들이 공짜, 지금 나이 좀 있으신 분들, 5학년 이상인 분은 공짜이고, 그리고 아마 좀 젊으신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 공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건강검진을 아침 일찍 갑니다. 왜냐하면 저녁부터 굶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하면 이게 소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비닐봉지에 콩 많은 것을 하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준비를 안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변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소견이 나오면 대장암 검사로 연결시켜 주는데 이게 공짜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은 2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뭡니까? 유방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은 40대부터 할 수 있고, 자궁경부암은 몇 살 때부터 할 수 있습니까? 16? 몇 살? 20세? 만 몇 세? 더 어려서 같아. 몇 세? 10세. 만 26세.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아까 여기 쪽에서 20세라고 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20세. 자,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는 40세, 그 다음에 몇 년 전까지는 30세, 지금은 20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보장론을 듣는 우리 여학생들에게, 사회보장론 듣는 학생이 한 40명 되고, 그 중에 약 70%가 여학생들이니까 제가 좀 물어보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검진 받아본 적이 있느냐? 태반이 안 받아봤습니다. 가서 검사 받으면 공짜인데. 그리고 유방암하고 자궁경부암은 다른 검사에 비교해서, 암에 비교해서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병이에요. 매우 느린 병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만 받으면 연기나 일기에서 조기에 다 뿌리를 뽑아볼 수가 있는 병인데, 이제 멍이 들 때까지, 피가 날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가면 생존율이 확 떨어져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뭔가 이상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갈 때에는 자기 돈 내야 되는데, 이렇게 정기건강검진 때 암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200만 원까지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암 환자 등록을 하면 본인 부담금을 외래시 20%에서 5%로 낮춰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 5%로 낮춰주는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충 월 소득 인정액이 한 500만 원 선쯤 된 사람은 공짜입니다. 5%입니다. 그 이상인 사람은 20%를 내야 돼요. 그러면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이나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위가 좀 낮은 사람들은 어때요? 월 소득 인정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20%에서 5%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보험료 따로 내고 또 암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암 부담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혹시 올해부터 종합병원의 특징이 사라졌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올해부터 특진비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세 이하의 경우에 병원 입원비가 20%에서 5%로 낮춰졌습니다. 또 암의 경우에도 20%에서 5%로 낮춰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장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은 사보험회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부담금이 많아야 청구액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몇 년 전 생각하고 암보험에 계속 가입은 하고 청구액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명 이런 데에서는 쾌재를 부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어르신들은 이제 암보다도 더 무섭다 하는 것을 치매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암은 죽기라도 하는데 치매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치매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치매보험료가 지금 얼마냐? 5조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급여율이 70%가 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자동차 보험료로 1년에 5조 원이 들어온다면 1년에 쓰는 돈이 얼마라는 뜻이에요? 3조 5천 원 이상이 급여로 쓰고 나머지는 보험회사를 관리하거나 이런 설계사들에게 뭐 급여를 주거나 이런 돈입니다. 그러면 치매보험은 지금 누적된 돈이 5조 원입니다. 그러면 보험 급여로 쓴 돈은 얼마일까요? 1조도 안 될 것 같습니다. 1조도 안 돼요? 자, 1조도 안 된다. 그러면 20%입니다. 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지금 치매보험은 누적된 보험료가 5조 원이고 급여로 쓴 돈이 500억 원입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1%입니다. 자, 보험료 1%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무궁무진해. 화가 나. 무궁무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따라서 해보세요. 자, 치매 선별 검사라는 것을 받으면 됩니다. 자, 치매 선별 검사 보건소에 가면 공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견이 나오면 정밀 검사 받으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추천하는 병원 가면 공짜고 지원자 가면 30만 원, 50만 원 내야 됩니다. 약을 먹으면 치매 약값 지원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매달 3만 원씩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보건소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가르쳐 주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라면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세요. 그러면 등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의 경우에는 대개 웬만하면 5등급을 거의 줍니다. 그러면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월 50만 원어치를 재가급여를 받았다고 합시다.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나 방문 목욕이나 이런 걸, 자, 50만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본인 부담금은 얼마일까요?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이 재가급여는 15%예요. 그러면 7만 5천 원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60%까지 깎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7만 5천 원 중에 60% 정도 깎인다. 그러면 대충 3, 4만 원만 내도 한 달을 때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걸릴지도 모르는 치매 100명 중에 8명이 걸립니다. 그리고 걸린 사람들 중에 약 20%가 지금 치매보험 급여를 받고 있어요. 중증만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100명 중에 8명이 걸리고 8명 중에 1명 내지 2명만 급여를 받는 이 치매보험에 가입을 하겠어요? 아니면 치매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선별검사. 자, 그래서 제가 치매 선별검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5가지를 치매 선별검사에서 물어봅니다. 따라해보세요.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요? 이걸 알아맞히면 15문제 중에 4문제를 알아맞힌 겁니다.
예. 같이 오신 분에게 누구요? 우리 딸. 그러면 1점 또 취득한 겁니다. 몇 점짜리입니까? 한참 쳐다보다가 네가 몇 점이냐? 이러면 이제 1점을 깎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15문제 중에 한 문제만 틀려도 치매를 의심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치매 간단합니다. 하루에 똑같은 말을 3번 하면 치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놀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치매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무조건 진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노인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고객이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노인복지를 해야지, 왜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노인복지를 하신 분들은 바로 그 8명에게다만 초점을 맞추냐 이거예요. 등급 판정 받은 8명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고객의 92%는 다른 데 있는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실 현재 노인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예요. 14%.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전주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제가 대충 얼굴로 봐서 우리 앞에 앉은 이 선생님 같은 분은 여러분이 노인이 될 때 노인 인구의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지금 노인들은 몇 퍼센트라고요? 지금 노인들은 14%예요. 지금 노인들은 14%. 그런데 여러분이 노인이 될 때에는 40%가 넘습니다. 그러면 누구 노인복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노인들의 노인복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노인복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인복지는 지금 노인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사회복지사조차도 지 노인복지도 개발을 못 해놓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노인들 중에 48%가 가난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나머지 52%에 해당되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해지느냐. 그러면 지금 노인들은 젊어서 열심히 일을 안 했을까요? 덧세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통계를 얘기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의 절반이 가난하다는 뜻은 65세 노인의 30%, 70세 노인의 40%, 75세 노인의 50%, 80세 노인의 80%, 90세 노인의 90%가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65세나 70세나 75세에서는 내가 가난해지지 않을 때라도 80세가 되거나 90세가 되면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90세가 돼도 가난해지지 않는 10%는 누구냐?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입니다. 놀고 자빠져 있어도 월 200만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지급이 되고, 그리고 부부교사, 부부공무원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잊어보려고 하면 200만원이 들어오고, 잊어보려고 하면 400만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조물주에 있는 건물주, 놀고 자빠져 있어도 임대료는 착착 들어오니까 자동이체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공무원 있냐 이거예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노후 대책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찻동 사업 많이 하니까 지금이라도 때려치워 불고 공무원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른 지역은 지금 없지만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경력자에게 이렇게 제한 경쟁을 하는 제도가 있더만요. 다른 시도에도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어요.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냥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겁니다.
며느리로. 이것도 별 효과가 없다면 이제 나의 연금을 공무원처럼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현재 직장 생활하기 전에 어딘가에서 국민연금을 좀 냈다가 좀 국민연금을 안 낸 기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여기 계시고, 또 저 뒤에 계신 분 몇 년이나 안 내셨는데요? 10년 정도를 안 내셨어요? 그러면 지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몇 년쯤 됩니까? 15년.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예. 바로 그 밀린 보험료 10년을 지금 내면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분은 25년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앞으로 5년 동안 더 가입을 해서 20년을 내가 넣었을 때 보험급여를 100만 원을 탄다면, 만약에 밀린 보험료 10년치를 지금 내면 150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들이 100만 원 받을 때 나는 15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한 2%만 올라도 102만 원, 104만 원, 106만 원, 108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매년 한 2만 원씩 올라갈 때 나는 150만 원, 153만 원, 156만 원, 159만 원, 162만 원, 165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밀린 보험료를 내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안 내셨어요? 돈이 없어서. 예, 이걸 휴가납부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들이 많냐면 각종 사회적 일자리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젊어서 국민연금 몇 년 넣었어요. 그러다가 아이 키우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안 넣다가 이제 국민연금 한 3년 넣고 있는데 매일매일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에게 노후 대책을 물어보면 그래서 개인연금에 가입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연금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플러스 할 때 노후 대책이지 개인연금 노후 대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바로 그 밀린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이걸 추납부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당수가 26세에 가입을 한답니다. 평균. 아마도 대학 나오고 가입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6세에 가입한 사람이 20년에 가입해서 만약에 100만 원을 탄다면 국민연금은 몇 살에 넣을 수 있습니까? 18세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8세에 넣었다면 몇만 원을 탈 수 있다는 뜻입니까? 28년을 넣으면 140만 원을 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원리를 제가 가르쳐주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네가 국민연금 첫 달 가입비를 냈고 그걸 카톡으로 이용교 교수에게 보내면 그 첫 달 가입비를 내가 너 통장에다가 쏘아줄게 하는 운동을 제가 이번 한 학기 동안 했습니다. 40명의 학생 중에 몇 명이 신청했을까요? 40명. 40명. 몇 명이 신청했을까요? 7명. 네. 12명. 정말 제가 화가 나요. 4명. 그런데 작년에 2명 신청했고 올해 100% 늘어나서 4명 신청했는데 제 강의를 듣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4명만 신청했으니까 망정이지 40명이 다 신청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40명 40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만 내도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10만 원 써가지고 40년 후에 공덕을 인정받을 일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40년 후에 공덕을 인정받을 10만 원짜리 인생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줄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동생, 동생, 조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 대학생이거나 군인이거나 취직 준비자가 있으면 10만 원 딱 주면서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만 내고 안 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6세가 되면 그때 2달분을 내도 되고, 그리고 20년쯤 지나서 한 46세에 대해서 정신이 번뜩 들어가지고 그때 밀린 8년분을 내도 되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59세 11개월에도 밀린 보험료를 내면 갑자기 8년치가 연장이 돼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20년 가입자가 100만 원을 탄다면 8년피를 일시불이나 분납을 하면 바로 140만 원부터 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원리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게.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길게, 한 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장땡이다.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얘기를 제 아내에게 해서, 제 아내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이제 국민연금 10년 이상 넣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권을 지금 취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7, 8년 전에 제 아이가 대학생일 때 제가 국민연금 가입을 권유했더만 제 아이의 반응은 이랬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쓸 용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올려줄 테니까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할래. 용돈 올려주고 내죠. 그런데 아버지 때야 국민연금 내면 혜택이 많지만 우리 때는 국민연금 내도 급여가 별로 없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의 답변이 뭐였을까요? 그런 게 새끼야 내야. 이게 저의 답변이에요. 왜 그러냐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9%입니다.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몇 %일까요? 현재 공무원연금의 보험료는 17%입니다. 곧 18%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도 한때 3%였던 적이 있고 6%대인 적이 있었고 지금은 9%인데 공무원연금은 이제 곧 18%가 되는데 앞으로 국민연금은 30년이 가도록 9%만 내라고 할까요? 아니요. 모를 것 같아요. 언젠가 12%, 언젠가 15% 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9% 낼 때 이익이에요? 12% 낼 때 내는 게 이익이에요? 9%. 9%에 내는 게 이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에는 40년을 넣으면 70%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가 10년 후에는 60%로 약속을 바꿨고 이제 지금은 50%도 안 줘요. 한 45%나 밖에 안 주는데 내년에 가입하면 44.5를 주고 그 다음에 가입하면 44를 주고 그 다음에 가입하면 43.5를 줍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이익일까요? 늦게 가입해야 돼 이익일까요? 빨리 해야죠. 뿐만 아니라 어차피 국민연금은 피해갈 수 없는 제도인데 국가가 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 같으면 첫 번째 보험료 올린다, 두 번째 보험급여율을 낮춘다, 세 번째 보험 받는 연령을 늦추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은 자, 하루라도 빨리, 따라서 해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길게, 한 푼이라도 많이 내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왜 복지를 불우한 이웃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좋다고만 생각하세요? 한약에 비유하면 어려운 이웃에 좋은 한약이 왜 나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복지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나와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상상을 하고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 복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회복지회사의 말을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다, 주식은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했는데 지는 주식해갖고 까먹어불고 지는 부동산도 없다. 그 사람 말을 듣냐 이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지 복지도 못하는데 말귀를 알아듣냐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아까 이 국민연금의 경우 우리 학생들에게 가입해라고 했더만 40명 중에 4명 가입했는데요. 대학원 학생은 이 대학원 학생은 제 얘기를 듣고 야타 해가지고 자녀 2명, 대학생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해가지고 야타 해가지고 4명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싹 뽑아주시오. 쉽게 말해서 추가 납부할 거, 추후 납부할 거 있는 거 있는지, 반납할 거 있는지, 그 다음에 이미 가입할 거 있는지 했더만 4인 가족에 1,6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600만 원 내키로 딱 결정하고 왔는데 이렇게 가슴이 뿌듯할 때가 없었대요. 아, 내가 이 집의 가장이구나. 전 진짜 내가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우리 가족들의 사회복지를 내가 책임을 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기분이 좋아가지고 추석날 자기 이렇게 친인척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자기 큰 처남이 59세였던 분인데 이분이 살짝 우울증이 있었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곧 회사에서 정년이 되어가지고 잘리게 되는데 이제 뭐 먹고 살까, 노후대책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이 양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반납할 것이 있는 거예요. 반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외환이익의 직후에는 반환 일시금이라는 것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예를 들면 뭐 한 12년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지금 반납하면 그때의 조건으로 반납을 받아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 냈고 6% 냈을 때 70% 주는 걸로 반납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은 너또예요. 반납은 너또입니다. 아마 여기 젊은 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본인이 지금 5학년 이상인 분들, 또 아마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반환식은 반납을 하면 이제 바로 연금을 주는데, 이분은 59세 7개월인가 됐대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반환식은 반환을 했는데 이제 62세부터 43만 원씩인가 받게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화색이 바뀌었어요. 시계만 보고 있다고. 그동안에는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도 국민연금에서 43만 원 나오죠. 그 다음에 기초연금에서 한 21만 원 나오죠. 올해 곧 25만 원으로 바뀌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쯤 되면 30만 원 가잖아요. 그러면 43만 원도 매년 2%만 올라가도 44만 원, 45만 원, 46만 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30만 원 기초연금 타면 이제 70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에서는 70 얼마 가지고 살기 어려운데 이번 농촌에서는 한 70 얼마쯤 되면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그래서 이 양반의 얼굴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광주대학교는 대학원 등록금도 안 낸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복지 정보를 줘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지상식을 읽어보시고 진짜 이 복지상식의 내용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써먹을까,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지를 불우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5천만 국민과 200만 거주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쉬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요양보험료 내고 계셔요, 안 내셔요? 요양보험료, 요 하얀 옷 입으신 우리 선생님, 요양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지금 내고 계셔요, 안 내셔요? 내고 계셔요? 보험료 안 내셔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내고 있는데 요양보험료는 포함이 안 돼 있어. 건강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요양보험료는 한 7천 원쯤 돼요. 이게 별개예요. 자, 그런데 혹시
요즘 예를 들면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와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이분들도 요양보험료 낼까요, 안 낼까요? 내겠죠. 왜 안 내겠어? 건강보험료 예를 들면 10만원 내면 요양보험료 7천원 내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는 3년이나 5년이나 7년 후에는 지구동네 가보겠죠. 그렇죠. 네팔이나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65세 돼야 대충 받는데 예를 들면 30대에 왔다가 40대에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요양보험료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자, 요양보험은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잖아요. 네팔에서 신청하면 줄까요? 안 줍니다. 현재 가입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은 과거 가입자에게 지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양보험은 현재 가입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데 요양보험료는 자기가 재신청을 하면 안 내도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만약에 10만원을 낸다. 그러면 7천원이 내야 되고 회사도 7천원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이분은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요양보험 재신청을 하면 그 사람 7천원을 안 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께 내야 할 7천원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양반이 한 7천원씩 낸다. 그러면 1년이면 한 8만원 내고 한 5년 냈다. 그러면 5, 8이 40, 한 40만원 정도 내는 건데 베트남에서는요 우리 돈으로 100만원쯤만 돼야도 농가주택을 하나 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재신청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재신청을 안 한 사람이 98%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 때마다 화가 납니다. 과연 우리에게 온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 무슨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도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뭐 가르쳐주냐. 그런데 상당수에 사는 사람들이 한글 교육이나 뭐 예를 들면 산재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은 하지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과 정보를 좀 넓히고 특히 복지 관련 지식과 정보를 넓혀서 시민들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달라는 걸 주문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하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강좌 중에 하나가 제가 읍면 동장들에게 강의하는 거다고 지금 노인대학 이런 데 가서 강의하는 겁니다. 제가 노인대학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노인대학 나오면 졸업장 줍니까? 졸업장 준다고요. 1년에 한 번씩 학사모도 쓰고 그 다음에 사진도 찍고 그런다고 해요. 아, 그래요? 교육부에서 인정해주는 학사 자격증입니까? 아니, 거짓말로. 그런데 어르신 진짜 대학을 다니시면 공짜로 다니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많은 어르신들이 장난하지 말라고 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교육급여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그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부양 의무자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재벌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 자신이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으면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정도의 분들은 신청하면 다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교육급여 수급자는 아까 얘기했죠. 대학 들어갈 때 특례 입학 대상자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30세 이상이니까 만학도라고 했죠. 농어촌 거주자는 농어촌 거주자 특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능을 안 봤는데 수능 들어서 대학 가는 애들은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고등학교 성적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서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고등학교가 전여고란 데입니다. 전여고, 광주에 있는 전남여자고등학교예요. 그리고 남자는 광주일고, 광주고등학교 이런 곳인데 전여고에 지금 다니는 성인이 400명입니다. 1년에 다니는 사람이 지금 100명이 넘어요. 한 학년이. 그런데 이분들이 방송통신과정으로 듣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씩 주말에 나와서 출석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시위를 했어요. 주말반을 없애고 평일에 교육을 시켜달라. 우리 평일에 할 일도 없는데 우리도 주말에는 좀 쉬자. 그러니까 평일에 교실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여고에는 교실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바로 옆에 수창초등학교 빈 교실 많더라 해서 수창초등학교 컴퓨터실에다가 이제 출석을 하면, 컴퓨터실로 출석을 하면 평일에 출석하면 주말 학습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요. 그런데 이게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주말에 나가는 것보다는 주중에 나가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광주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합반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학교 소속은 다르지만 남녀 공학인 거예요. 할머니들이 사실 할아버지가 귀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지원중학교라는 데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는 치평중학교라는 데 성인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다니면 졸업장을 줘요. 뿐만 아니라 빛거울 건강타운에 노인대학을 나오면, 노인대학 나오면 중학교 졸업장을 줍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는 월산초등학교 1년만 다니면 졸업장을 줍니다. 초등학교 졸업장을 줘요. 이게 합법적이에요. 성인 문해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나오면 졸업장을 주고, 효령타운의 노인대학을 나오면 졸업장을 줍니다. 자,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사실은 저의 노력이 컸어요. 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용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헌법에 봐라.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교육과 교육기본법이 정하는 중등교육을 무상음으로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헌법을 안 지키냐. 그래서 제가 이걸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헌법 위반으로 제가 고발을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취약 통지서를 안 보냈으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 광주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전남의 읍면동장님에게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읍면동장님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읍면동장들의 최대 고민이 학교가 폐쇄되는 것을 막는 건데, 그걸 뭐들라고 걱정하느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등록을 시켜보라. 그러면 자, 따라서 해보세요. 교육 공짜, 급식 공짜, 스쿨버스 공짜. 이 돈이 다 대부분의 교육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장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노인복지관에 다니신 분이 계시면 노인복지관 안에 있는 노인대학하고 노인대학의 과정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성인 과정으로 인정을 해주는 과정으로 하면 이제 교육청에서 교사도 파견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 교사들이 좀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그래서 국어라든지 산수라든지 영어라든지 뭐 이런 것은 교사들한테 가르치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음악교실이라든지 장구교실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교사를 쓰면 돼요. 그리고 그 기존 교사에 대한 급여도 누가 준다? 학교니까.
나라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노인 대학 지금 학장님들하고 지금 제가 작업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 하면 노인대학교 연합회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갖고 노인대학교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노인대학 나오면 졸업장 줘보자. 솔직하게 말해서 65세, 75세 되신 분들에게 졸업장 줘본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졸업장을 가져야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 SBC 나왔다 이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SBC 나왔다, SBS요, MBC요. 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요, 그냥 MBC 뭐 들어봐라 이런 것이 아니요. 예를 들어서 뭐 꽃보다 청춘 들어봐라. 그 다음에는 뭐 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하루 프로그램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MBC, SBS 이런 걸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다 먹고 사는 방법이 있고, 그냥만 새끼들 잘 키워갖고 대학도 보내고 대학원도 보내고 박사도 만들어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졸업장을 주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는 제가 학교로 보내보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산이나 관악산에 가서 노인복지를 해왔겠어요? 학교를 점거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원도심에 있는 좋은 학교의 한 건물은 초등학교 전용으로 하지만 다른 건물은 지혜의 숲으로 만들자, 이게 제 운동이고, 그리고 그 지혜의 숲에는 이제 교육문화복지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댄스도 치고 뭐 당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좋아하는 거 다 해보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복지예요. 그래서 복지를 너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중증장애인이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와 우리들을 위한 복지로 설계를 해라. 그런데 이 일을 무조건 선점하는 사람이 지인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이 선점을 하면 이것은 문화예술 영역이 되고, 이 일을 평생교육하는 사람들이 선점을 하면 평생교육이 되어버려요. 근데 복지하는 사람이 하면 노인복지가 되고, 평생교육이 하는 사람이 평생교육이 되고, 아니면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이 하면 문화예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치 복지관에서 실제로 헤드쿼터 역할을 딱 하면서 필요한 사람을 쓰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써먹자. 이 일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겁니다. 이제부터 질문을 제가 받겠습니다. 의견을 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질문 혹은 의견. 네. 안 하면 제가 또 준비된 것을 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질문이나 의견을 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 뒤에 계십니다. 저는 지금 현재 카메라처럼 안 했죠. 네, 하셔요. 말씀하셔요. 네. 저는 현재 이제 50인데요. 예. 제가 88년, 89년도에 이제 국민연금 냈다가 예. 그때 한번 이제 다 소득을 찾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찾았고 더 이상 이제 소멸돼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나이에 예. 그걸 반환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오케이. 해서 하는 건지 예. 아니면 이제 그냥 남편이 연금을 들고 있으니까 예. 그걸로 그냥 아하. 사는 게 나은 건지. 자, 우선 그때 낸 기간이 한 10년은 됩니까? 몇 년? 2년치. 2년. 지금 배우자는 국민연금입니까? 아니면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이런 연금이요? 국민연금. 예. 애매하네요. 애매해. 이렇습니다. 이제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국민연금 지금 2년치를 반환일시금 반환한다. 그러면 이거 길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은 아니에요. 많은 것은 아닌데 지금 50이기 때문에 나의 연금을 계속 내가 타고 싶다. 그러면 저라면 넣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12년은 되잖아요. 12년. 그러면 남편하고 연령 차이가 많이 나면 모를까? 남편하고 10살. 와마. 많이 나신 거네. 많이 나신. 자, 일반적으로는 한 2~3살 차이인데 10살쯤 되니까 사실은 적절하게 이제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저는 권유를 해요. 왜 일반적으로 권유를 하느냐? 우선 서방이 있을 때에는 서방연금도 내연금, 내연금도 내연금이에요. 두 개 다 내연금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지 나의 노령연금을 받을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노령연금은 예를 들면 한 80만 원 되고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만약에 한 100만 원쯤 됐다. 그러면 유족급여는 한 60%쯤 돼요. 그러면 한 6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나의 노령연금을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유족급여의 30%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면 60만 원에 30%면 6, 3, 18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금 80만 원에 유족급여 18만 원 해서 이제 한 100만 원 타겠죠. 이렇게 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50%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유족급여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방님이 얼마나 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서방님이 꾸준히 내왔다면 무조건 남편의 유족급여가 선생님의 노령연금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자기의 노령연금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를 해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국민연금일 때 그렇고 저 같은 경우 저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고 아내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서방연금도 내연금, 내연금도 내연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서방이 더 일찍 가버렸다. 그러면 서방의 유족급여를 한 60%를 타요. 그러면 서방의 유족연금도 만땅으로 내 것이고 나의 노령연금도 만땅으로 내 것이에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두 사람이 다 공무원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유족급여의 일부를 포기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자신이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배우자를 얻을 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이렇게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히 노인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사망 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유족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연금은 연금 개시 이후 새 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교육할 때에는 혹시 팔자를 고칠 일이 있으면 공무원 재직 시 팔자를 고쳐야지 공무원 재직 이후에 팔자를 고치면 새 배우자는 낭패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랑 같이 살다가 결혼을 포기를 하고 공무원연금 타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오래 살아도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연금은 내 연금이나 다름없으니까. 근데 그 양반이 만약에 사망해버렸다. 그러면 이해되시죠? 갑자기 끈떨어진 연이 되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혼 시 분할연금 제도라는 것이 또 있어요. 분할연금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20년 가입해서 100만 원을 탄다면 결혼 기간이 만약에 10년이었다면 그 10년분의 반을 분할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할연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걸 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분할연금 수급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자, 상대가 국민연금을 타고 상대가 노령연금을 타고 나도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연령이 되고 5년 안에 달라고 신청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분할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20년 가입자가 결혼생활 10년을 같이 했다면 100만 원에 10년분은 50만 원이고 50만 원에 25%를 분할을 해주는 겁니다. 25만 원을 50대 50으로.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면 부인은 신청을 만약에 부인은 안 했는데 예를 들면 남편은 나중에 부인의 연금을 받을 때 신청을 한다. 그러면 부인은 무조건 줘야 돼요. 이게 남편이기 때문에 부인이 분할을 받고 부인이기 때문에 남편이 분할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거 신청해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남편하고 아내의 나이 차이가 한 2살 정도 차이가 났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인은 58세이고 남편은 60세일 때부터 연금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한 5년 동안 이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67세가 될 때까지가 이제 권리가 생기는 거죠. 나도 60세가 돼야 되니까. 그러는데 5년 동안 신청을 안 했는데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부인의 연금이 60세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연금 수급자잖아요. 그래서 부인에게 분할해달라고 하면 얄짤없이 분할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노인대학에서 하면요 꼭 얻어듣기도 해요.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인자 와서 가르쳐주냐. 그 다음에 특히 할머니들 중에서는 한두 분이 꼭 보자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사실은 묻으라고 친구 이야기를 지금 거기까지 와서 상담을 하겠어요. 이제 많은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분에게 가장 적절하게 알려드립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계셔요. 본인은 교장 선생님 사모여가지고 지금 연금을 타고 계셔. 유족급여로.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이제 돌아가셔보니까 노인대학에서 새로운 할아버지가 생겼어. 이 할아버지가 살림을 합시다고 자꾸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럼 어찌게 해야 쓰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냥 좋게만 지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살림을 합치면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달부터 유족급여가 끊깁니다. 그러잖아요. 유족급여라는 것은 유족의 지위를 유지해야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간혹 뭐 그냥 뭐 만나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살림을 해서 살면서 만약에 유족 결혼 신청을 안 하더라도 꼭 자녀들 중에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유족급여를 박탈해 줍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진짜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시려면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고, 뭐 여러분들도 몇 년 지나면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노후에는 유사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방만 꼭 붙들고 살면 저도 이제 연금을 한 200만 원 타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 연금이 200만 원, 또 제 아내도 한 60, 70만 원 타면 제 아내도 60만 원을 만약에 탄다 그러면 260만 원을 타고, 만약에 이제 사망하게 되면 60%를 타니까 60이 120만 원에다가 자기 연금 60만 원 타면 얼마예요? 180만 원. 180만 원. 뭐 최저임금만큼, 그렇죠. 놀고 자빠져 있어도 최저임금만큼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루라도 길게 해보세요. 자, 하루라도 길게. 하루라도 길게. 한 푼이라도 많이. 자,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길게. 하루라도 길게. 한 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지정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혹은 의견도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저 선생님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예. 제가 올해 42살이고 40살이고 2살. 미혼인데 저는 예전에 직장에서 40개월 일시불로 받았거든요, 연금을. 지금 미혼이고 배우자는 언제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납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우는 게 낫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스네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반환의 시금을 반환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몇 푼 안 돼요. 진짜 몇 푼 안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간에 깜부기진 기간들을 추후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갑자기 이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170회 정도 납부돼 있거든요. 이미. 예, 그러면 받고 새로 가입할 때까지의 텀은 또 없어요? 그 텀을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 강의 듣는 분들 중에 다수가 지금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게 추납이라고 해요. 추납. 추납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납이 있으면 저는 그냥 반납은 로또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반납은 로또다. 로또다. 자, 반납은 로또다. 로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또 더 가르쳐 드리면 여기 여자분들만 귀를 조금 더 들으세요. 대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결혼식 연령 차이가 조금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역전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저는 둘 다 국민연금이고 그리고 연금의 액수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한 62세쯤 되면 지금 연금을 타고 5년 후에는 63세 또 5년 후에는 64세 이렇게 하니까 여기 젊은 분들은 대개 65세에 대하여 연금을 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 썩을 놈의 시기들이 뭔 연금을 이렇게 늦게 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노인들이 3년에 한 살씩 더 살아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연금 수급 기간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국가는 5년에 한 살씩 지금 연금을 늦추고 있는데 노인들은 3년에 한 살씩 더 살아버려요. 평균 수명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에게 특히 기혼인 여성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 그리고 어차피 남편이 나보다 더 오래 살기 어려울 거니 평균적으로 남편 연금이 나오면 얼른 타먹어버려요. 그리고 내 연금은 웬만하면 한 5년 정도 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 연기하면 7.2%를 더 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은 110만 원을 타고 나는 100만 원을 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남편 연금은 그냥 매달 타버려요. 그리고 내 연금은 1년만 늦춰도 107만 2천 원이 되고 5년을 늦추면 136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늦고 병들었을 때 서방이 없어도 연금은 남겨놓고 가야죠. 그러면 이제 유족급여는 무조건 60% 이하로 팍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6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 연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금을 136만 원으로 만들어 놓고 유족급여는 어차피 줄어들어 버리니까 결국은 늙고 병들을 때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해요. 머니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한테 종신보험에 가입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종신보험이 뭐요? 그랬더니 막 죽으면 주는 거라고. 아니 지금 나 죽으면 연금 받는 것을 나는 그러면 연금만 내채 보험료만 내채 내가 타지도 못한디 그래도 요 보험은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는 20년에서 하루만 부족해도 연금을 못 타요. 그래서 55세 이전에 죽으면 한 5억 원을 탈 수 있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60세 이전에 죽으면 한 3억 원 정도 타게 설계하고, 65세 이후에 죽으면 1억 원 정도 타도록 설계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만 왜 그렇게 제안을 하냐고 이거예요. 그래서 55세 이전에 죽으면 내가 20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금을 받아야 되니까 5억 정도 일시금이 추가가 되면 살림에 보탬이 되는 거죠. 그런데 60세쯤 제가 죽으면 이제 20년 이상 가입이 되기 때문에 죽으면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돈이 필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65세 이후에 죽으면 그때는 온전히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장례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예, 그렇게 제안을 했더만 이 양반이 되게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65세 이후에 죽는 경우가 많은데 쎄 빠지게 냈다가 65세 이후에 죽어가지고 그때 이제 급여가 좀 적으면 섭섭하지 않겠냐. 그래서 차라리 자기 생각 같아서는 55세 이전에 죽으면 5억 원을 받고 설계하고 그 이후에 죽으면 3억 원을 받도록 설계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설계했는가 봤더만 하나는 종신보험으로 설계하고 하나는 상해보험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상해보험이 55세에서 끝나는 걸로. 이해되시죠? 예, 저는 그런데 지금 55세가 넘었습니다. 예, 곧 60세가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 말 듣기를 잘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양반이 저한테 자기가 보험 설계사로 그렇게 많이 일했지만 이용교 교수님 같이 역제안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강조한다고 해서 실비보험이나 뭐 치매보험은 제가 엄청 반대해요. 뭐 개인연금이나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튼튼하게 활용을 하고 그래도 더 필요하면 민간보험을 활용을 해야지 마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민간보험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이렇게 사회보험을 나의 삶의 동반자로 생각해 주라.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이 세바사랑 어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복지교육원에서도 또 어린이재단하고 함께 15세 이하 아동 병원비를 무상으로 해달라는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그 무상 운동을 했지만 막 이렇게 가서 막 시위도 하고 뭐 이렇게 서명도 했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빨리 채택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무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20%에서 5%로 낮춰졌잖아요. 그리고 전 시도나 시군이 아니지만 지금 성남시에서는 그냥 확 낮춰줘 보기로 했죠. 100만 원이던가요? 예, 100만 원 이상은 다 이제 보험 처리로 시에서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보험은 가난한 사람들은요 연간 병원비가 120만 원만 넘어가면 다 그거 보험 처리를 해줘요. 진짜 대한민국 좋은 세상 됐습니다. 그리고 떼부자도 500만 원까지 정도만 본인 부담금을 본인이 내고 그 이후에는 다 보험 처리해 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희귀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20%에서 5%로 낮춰준 것이 144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제도들이 진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그거 소득 때문에 안 돼요.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소득이 어느 정도에서 희귀난치병은 결정되느냐 500만 원의 3배예요. 그러면 월 소득 인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그 이하인 사람은 웬만하면 5%로 낮춰줍니다. 월 1,500만 원쯤 되십니까? 우리 지금 사회복지사 부부 중에 월 1,500만 원 되신 분 거의 없습니다. 대학 교수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복지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자, 신청해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 알아야 신청. 이게 이제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들은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그 실천 사례를 서로 공유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자기 분야에서 내가 해보니까 이용규 교수보다 내가 한 수 위다,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라요.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분만 더 받고 마칠까 합니다. 자, 혹시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핸드폰을 켜보세요. 핸드폰을 아까 이렇게 카페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에서 복지를 클릭을 했죠. 이렇게 복지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가 1순위로 나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50%는 지금 회원 가입을 하셨을 텐데 회원 가입을 안 하시는 분은 지금 회원 가입을 하면 제가 바로 이렇게 등록을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제도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지금 신청하신 많은 분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정회원으로 해드리면 바로 정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복지 현장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는 진짜 중요한 정보예요, 다른 분에게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최근에 올린 것은 대학생 학자금 이렇게 대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올려놨는데, 지금 학자금 대출 기간이 현재 지금 신청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율은 몇 %냐? 2.2%입니다. 2.2%.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텔레비전 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단박 대출 이런 거 있죠? 월 300만 원까지는 30초 안에 이렇게 핸드폰 번호만 알려주면 넣어주겠다, 이런 것들 많습니다. 이게 이율이 몇 %냐? 25%? 어떨 때에는 27.8% 이렇습니다. 연체 이자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연체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2.2%짜리도 있는데 2.2%짜리도 있는데 단박대출이라고 해가지고 27%, 26%, 25% 대출을 받아요. 이자를 10배나 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용보험에 다 가입돼 있잖아요. 그러면 고용보험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이보다 더 이자율이 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녀인 경우에는 이자율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한동안 헌법 소장으로 거명되었던 어떤 분은 4,400만 원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직책수당으로 나온 월 400만 원의 돈을 주식계좌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매일 단타로 했다는 분입니다. 사실 어떨 때에는 부자가 더 간다, 이런 얘기가 듣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 한두 가지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공무원들조차도 이 대학 장학금은요, 그거 다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쏘는 거고 그걸로 부족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기관이 장학금도 주고 학자금 대출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해가지고 장학금하고 학자금 대출을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자금 대출을 장학금이라고 생각하거나 장학금을 학자금 대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일단 학자금 장학금 먼저 신청을 하고 그러고 부족하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해라. 하나는 공짜로 주는 것이고 하나는 빚인데,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팩토링해서 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내가 물어봤더니만 등록금은 없는데 학교 교문 앞에 팩토링해서 학자금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단박 대출을 해준다 그래서 300만 원 대출 받았습니다. 이자율이 몇 %요? 27.5%. 27.8%.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는 어떻게 해서 생겨가지고 이자가 또 누적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딱 가면 뭐 행복 무슨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센터에 가면 그냥 이자 원금 다 탕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1억이다. 그러면 1억 중에 얼마는 성실하게 납부하고 나머지는 탕감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뭐 기초연금이 필요하다든지 이 사람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연계를 하면 된다든지 해서 복지와 고용과 빚탕감을 함께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시도에서 시군구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면 글이 보내줘요. 개운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들었더만 그래도 내가 좀 알기는 하는데 진짜 어렵다. 그러면 따라서 하세요. 129로 전화하세요. 129로 전화하세요. 혹시 119로 전화를 했는데 허위로 전화했는데 119가 출동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129로 전화를 했는데 그것은 전화 자체가 민원이에요.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상담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류로 안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가져오시오 저거 가져오시오 해야 접수예요. 근데 129는 전화하는 것 자체가 뭐다? 민원이다. 민원 접수예요. 그러면 해결을 누가 해준다? 담당 공무원이 해주게 돼 있어요. 좋은 거 가르쳐 드리죠. 제가 복지공무원들한테는 이런 얘기할 때 살짝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복잡한 사례가 있으면 129로 전화하세요. 그러면 대개 할머니나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무조건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민원을 접수해주고, 그리고 접수한 민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야 보고를 할 거리가 있으니까. 자, 끝으로 제가 뭐라 그랬었죠? 129로 전화하세요. 자,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칠까요? 자, 배워서 남주는 세상을 바꾸는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